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인데요. 즐거운 연휴 끝에 밀려드는 피로, 또 과다한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걱정거리들도 있으시죠. 통상 명절과 새학기 준비가 있는 2월은 각 가정마다 살림살이가 좀 빠듯하기 마련인데요. 요즘은 거기에 먹거리에서 느껴지는 고물가의 부담 때문에 이번 명절도 또 최근 계속해서 일상에서도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요, 지난달 식료품 물가가 1년 전보다 6% 상승했는데요. 이 전체 물가 상승률이 2.8%인 것에 비하면 실제 먹거리 물가가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역대급으로 오른 과일값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는데요. 정부가 과일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설을 앞두고 할인 행사도 하고 또 비축 물량도 공급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제 이런 지원 정책도 끝나고 국제유가도 다시 꿈틀대는 상황이어서 명절 동안 눌러둔 물가가 더 오르는 게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나타난 민심에선 제발 물가 좀 안정시켜달라, 이런 목소리가 가장 높았는데요. 본격적인 물가 관리는 이제부터 더 중요해 보이고요. 다들 피로와 생활고를 잘 해결해보자고 힘내면서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요일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지금 파종해야 할 내한성 작물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아니 왜 시작부터 아니 왜 멈칫하세요? 뭐 아무것도 안 했죠? 그쵸, 아무것도 안 했죠. 저랑 똑같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렇지만 먹었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소파를 저희 집에 소파를 보면서 참 얘가 불쌍하다. 왜요? 그냥 저랑 너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떠나질 않았고 보여요. 소파를 없애면 됩니다. 전 없앴습니다. 진짜 그래서 없었어요?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제가 이럴까봐 안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맞아요. 나는 늘 책상에 앉아 있고, 그렇죠. 식탁에서만 꼭 밥을 먹고, 그렇죠. 그렇지만 좀 더 활동적인 삶을 살겠다. 그렇지만 해서 없앴지만 마루가 저를 불렀습니다. 빨리 나가야 됩니다. 진도 네.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럼 되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예, 자, 오염물질이 첫 소식부터 네, 곤충들의 후각을 교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이 맞습니다. 오염물질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질산염 라디칼이라는 그런 오염물질이 있다고요. 이제 이게 예. 꽃향기를 분해해서 곤충들의 후각을 교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곤충들이 수분을 제대로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아카시아 꽃에 가서 수분 좀 해볼까 했는데 갑자기 이게 아카시아 꽃인가 모란 꽃인가 막 헷갈리게 되는 거죠. 꽃향기를 구별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네. 생태계, 농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프리 펠 미국 워싱턴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연구팀이 오염물질을 꽃향기를 분해해서 곤충들의 후각을 교란시킨다라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벌이나 나비 등 곤충은 꽃에서
꿀을 찾는데요. 이때 꽃 수술 화분을 암술 머리로 옮기면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분 활동하게 되는 건데 이 곤충들이 꽃을 찾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꽃 향기 덕분이라고 합니다. 후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 오염 물질인 질산염 라디칼이 꽃 향기를 분해해서 곤충들의 후각 교란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앞선 실험을 통해서 연구팀이 질산염 라디칼이 식물의 향기에 포함된 화합물인 모노테르펜을 분해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라디칼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기 쉬운 상태이긴 한데 그 상태인 원자 또는 분자 물질을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꽃향기인지 곤충들이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데 네.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인간한테만 나쁜 게 아니라 그렇죠. 와 곤충들한테까지 네. 결국은 또 인간한테 이게 돌아올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수분을 제대로 못하면. 아이고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구팀이 꽃향기가 줄어들면 곤충들이 꽃 방문 빈도가 실제로 정말 줄어드는지 이제 확인해봤거든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208km 떨어진 곳에 있는 달맞이 꽃에서 곤충 방문을 이제 기록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연구팀이 인위적으로 꽃향기를 막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벌, 잠자리, 나방 등 곤충들의 방문 횟수가 실제로 줄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질산염 라디칼이 꽃향기를 실제로 줄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도시 인근 그리고 이제 지역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해당 지역에서 꽃향기 이동 거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5배나 줄었다고 합니다. 야 5배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특히 이 질산염 라디칼의 물질이 야행성 곤충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배기가스의 질소 산화물이 오존과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질산염 라디칼인데 이거 배기가스면 네. 자동차 이런 거랑 연관이 있겠네요. 그죠? 네, 네. 전기 자동차를 타야 되겠죠. 예. 네. 앞으로 어쨌든 그래서 밤에 반응성이 높아가지고 축척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꽃이 피는 식물들의 향기에 의존해서 꿀을 찾는 야행성 곤충들은 환경오염 때문에 더 많이 영향받고 제대로 수분 못하니까 꿀도 못 먹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후각 교란 때문에 곤충들이 꿀을 찾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되면 생태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곤충에 의존한 식물들이 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작물 생산도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거 보면은 어찌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이런 거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야 될 것 같죠. 네. 그렇지만 일단 일상생활할 때 최대한 오염물질 적게 배출하도록 일단 전기차인데 전기차 너무 비싸니까 조금 이따가 사고요. 일단 일회용품 안 쓰는 것부터라도 그거라도 세제 좀 적게 쓰는 거 이런 것부터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북한이랑 러시아가 군사 분야를 비롯해서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농업과 관광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기를 대고 있다. 이런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농업, 관광 분야에서도 북한과 러시아가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북한 측에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에 가는 김광옥 농업과학원 원장을 단장을 하는 농업기술단이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왜 가는지 방문지가 어딘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러시아 방문 기간 동안에 두 나라가 농업기술 교류를 위장한 북한 노동자 불법 파견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러시아 연해 주지사가 북한과 통상 관광 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이고 연해주는 북한 농민들에게 농업용지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주지사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덕훈 내각 총리와 윤종호 북한 대외 경상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과거에 러시아에 건설 노동자를 보낼 때 학생 비자를 받게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서 인력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해주 국제협력국장을 단장을 하는 러시아 제1차 관광단이 평양에 얼마 전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97명이고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 관광에 나섰다고 하는데 관광객들과 함께 연해주 정부 관계자들도 북한이 온 만큼 북한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한 세부 의견을 북한과 러시아 당국이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두만강을 통하는 여객 철도편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러시아 측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페리선을 개통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작년 8월 달에 국경을 3년 7개월 만에 다시 개방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받아들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상기후 그리고 국제 공급망 불안 등으로 농업 분야의 타격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네, 많이 저희가 소식을 또 전해드렸고, 네. 근데 일본이 농정 안정을 돕기 위한 경영소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뭐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좀 지원을 좀 더 많이 하겠다. 금전적으로 뭐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먼저 농가 고령화, 사실 농업 인구도 점점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네. 쌀 소비도 물론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뭐 밭작물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교부금도 주고 농가 소득이 줄어들면은 거기에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교부금도 주고 논활용 직접 뭐 교부금 이런 여러 가지 농가 경영 안정과 식량 자금률 유지를 해서 일본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데요. 이게 2월 달 중에 대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좀 농사도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참고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수입 감소, 영양 완화 교부금은 식량 안보 유지 등 여러 가지 농가 기여를 전제로 해서 농가 경영에 좀 안정망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과 밭작물의 농업 수입 감소를 완화하려고 쌀, 맹류, 대두, 사탕무 그리고 전분 원료 감달 대상으로 이제 뭐 돈을 지급하는 방법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재원은 일단 농가와 국가가 1대 3으로 비율로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농가는 농업공제 가입을 통해서 적립금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나머지는 정부가 돈을 보태주는 방식이고요. 일본은 2022년부터 수입 감소 교부금을 받으려는 쌀 농가에 대해서 출하 판매 계획 수량 등의 보고서 제출을 의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출하 못하고 판매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수입이 줍니다라고 보고서 제출하게 되면 제대로 정부, 되라. 네, 네. 이제 증거를 대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감안해서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밭작물 직불금은 수입 농산물과 대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농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해서 불리한 점 때문에 농가들에게 표준 생산비, 표준 판매 가격 차익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활용 직불금은 논에서 식량 자급률 영향에 도움이 되는 맹류, 대두 그리고 사료작물, 가루쌀 이런 것들을 생산할 경우에 정부가 지급하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략작물 직불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러네요. 합니다. 네.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와인의 원료인 포도 재배가 어려워졌다 이 소식 네.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뉴스보다 저희가 안타까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대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 올해 그 글로벌 와인 업계 트렌드가 다양화라면서요. 네, 제가 대안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네. 와인 업계가 또 아유. 판로를 찾았습니다. 아, 네,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밝아지세요. 네, 또. 그렇습니다. 예.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는 우리가 이건 상수, 그렇죠. 이건 이제 고정 변수가 되는 거고. 변하는 게 고정값인 거죠. 네, 이제.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 업계 측에서도 그럼 좀 이걸 좀 뭔가 다양화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염, 산불, 홍수 때문에 이상 기후가 늘 반복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와인 생산 방식으로는 이걸 팔 수가 없다라는 거죠. 판로가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20, 30대 네. 요즘 소주 시장도 바뀌지 않습니까? 도수가 점점 낮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소주 안 드시는군요. 아니요, 먹어요. 네, 바뀌는 것처럼. 전 불만이라.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옛날 사람. 맞습니다. 네. 아니, 취하려고 먹는데 너무 순해진다. 싱겁다. 네. 그런 비판이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와인 시장도 20, 30대가 좀 좋아할 만한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데 와인 그러면 뭘 좋아한대요? 레드 와인이잖아요. 네. 우리는 네. 옛날 네. 사람들은 레드 그렇죠. 와인. 네. 근데 요즘은 화이트 와인. 아, 그래요? 화이트 와인 훨씬 20, 30대는 화이트 와인 더 네, 좋아한대요? 훨씬 더 많이 먹고요. 무알콜 와인 이런 것들도 무알콜이요? 네,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무알콜 맥주는 먹어봤는데 무알콜 와인은 아직 시도를 안 해봐서 이거 먹고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블룸버그 참 여러 가지 핑계를 찾으시네요. 이거 소식을 전하니까 궁금하긴 생생하게. 해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의 와인 컬럼니스트인 엘린 맥코이가 이제 요즘에 이제 컬럼을 쓰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네. 글로벌 소비자들 취향이 화이트 와인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이트 와인 중에 두 가지가 있으면 대표적인 게 쇼비뇽 블랑, 샤도네. 네, 쇼비뇽 블랑은 좀 더 산뜻하고 과일향이 나는 거예요. 프루티한 그런 맛이고 샤도네는 좀 더
부드럽고 버터리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샤도네를 좋아하긴 하는데 산뜻하고 상큼한 네. 쇼비뇽 블랑을 좀 더 젊은 층들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2021년 기준 전 세계 소비된 와인의 절반가량이 화이트 또는 로제 와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화이트 와인은 미국에서 많이 소비가 되는데요. 네. 메코이는 이탈리아는 에트나산 그리고 롬벨리 등 레드 와인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이제는 화이트 와인을 좀 더 강조한다면서 이제는 칠레 같은 경우도 화이트 와인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 이렇게 또 트렌드가 바뀌는군요. 네. 아유, 또 와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죄송합니다. 아니 뭘 죄송합니까? 네. 와인 연구하고 다음에 좀 알려주세요. 네, 무알코올 와인 드시기로. 먹어보고 좀 네, 네. 후속부도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서울 잘 보내셨습니까? 세뱃돈 저 진짜 큰절할 뻔했잖아요. 보자마자. 세뱃돈 주고 다녔습니다. 예, 보통 얼마나 주세요? 이렇게 요즘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주나요? 총액은 감이 없어요. 잘 저는. 모르겠고요. 네. 5만 원에서 10만 원 뭐 이렇게 주니까 요즘 쑥쑥 5만 나가는 원이 거 같죠. 기본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어린 친구들이 그 노란색 종이의 그 가치를 아는 겁니까? 당연하죠. 배추님만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나 어린 나이일수록 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아유 바랍니다.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뭐 하셨습니까 설날 때? 한동안 그 겨울철에는 농사자금 버느라고 또 일을 다녔는데요. 그래서 농장 일을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던 터라서 설 연휴를 틈타서 농사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육묘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옷걸음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범작물 파종 이렇게 많이 했고요. 일단 고추와 대파, 곰치, 잔대와 같은 산나물 종류를 육묘를 먼저 했고요. 가을에 심어두었던 양파, 마늘, 밀, 보리, 쪽파 그리고 월동한 대파에도 재거름, 퇴비, 액비로 옷걸음을 주었습니다. 혹여 볏짚이나 낙엽으로 덮어주는 멀칭을 하신 분들은 이제 걷어내셔야 하는데요. 예, 보온 재료가 오히려 땅이 풀리는 것을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미생물이 또 거름을 빼앗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저는 콩깍지로 멀칭을 했기 때문에 걷어내지는 않았고요. 그 위에 액비로 옷걸음을 했습니다. 콩깍지는 거름 성분이 많아서 굳이 걷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로 콩깍지가 좀 이득인데요? 네, 액비 만드는 데도 사용하죠.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내내 일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네. 쭉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번 설이 길지도 않았는데. 고향에 못 내려간 탓에 예.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마늘이나 양파, 쪽파, 부추와 같은 뿌리 작물들은 뿌리에 영향이 되는 재거름이 좋은 역할을 해서 재거름을 열심히 주고 겨우내 모아두었던 또 소변 액비를 이렇게 뿌려주었습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상태라서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미생물에 의존하지 않고 작물이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액비 상태로 거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제 밭은 반 정도가 이미 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네, 잠깐만요. 저 분명히 오프닝에서 네. 이제 땅이 풀리게 이제 보온 재료를 걷어내라 이러는데 본인 밭은 절반 이상이 지금 벌써. 네. 와, 예. 가을에 많이 파종을 했거든요. 네. 가을에 파종한 밀보리는 이제 제 밭에서 월동하고 있는 기러기들이 열심히 잎을 뜯어 먹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뿌리는 좀 단단히 받고 잘 버텨주었습니다. 네. 봄에 새로 홍화씨앗과 완두콩을 파종했습니다. 아직 깊은 땅은 얼어서 거름을 뿌려주고 밭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밭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랑에다 이제 완두콩과 홍화를 뿌렸는데요.
이후 우권을 줘서 키우면 되니까 2월에 꼭 파종하시기 바랍니다. 곰치나 취나물, 방풍과 같은 산나물 씨앗이라든지 곽꽃이나 루드베키아와 같은 화해류도 이때 파종하면 따로 얼렸다 심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 없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추나철이라 그래서 얼렸다가 심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들 작물에 씨앗이 맺힌 가지를 따로 베어뒀다가 취나물 같은 가지를 베어놨다가 이것을 빗자루로 쓸듯이 이렇게 파종할 이랑 위에다 이렇게 쓸어주면 씨앗이 떨어져서 파종이 됩니다. 아직 남은 추위들이 이 씨앗들을 깨워서 봄에 싹을 내밀게 할 것입니다. 이야, 또 굉장히 특이하네요. 얼렸다가 녹여서 파종하는 것도 있고. 네. 오. 근데 요즘 날씨에는 그냥 해도. 바로 해도 네. 돼요. 그렇죠. 산나물이나 곽꽃 같은 거는 이제 빨리 파종을 해야 하는 거네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또 뭘 하셨습니까? 도라지가 이제 2월 달이면 좀 옮겨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라지 뿌리를 캐서 다른 자리로 옮겨 심어 주었습니다. 한 자리에 계속 키워도 되지만 땅속 벌레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해주면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씨앗으로 밭에다 직접 파종할 수 있는 작물들도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뭐 곰치라든지 뭐 이런 홍화, 완두 외에도 시금치, 상추, 케일, 양배추, 아욱, 고수, 유채와 같은 좀 내한성이 강한 작물이거든요. 이런 작물들은 씨앗 상태로 파종을 하면 외부 기온에 감응해서 발화를 하니까 지금 파종하셔도 됩니다. 야, 파종할 게 생각보다 많네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농사를 앞두고 좀 겨우내 웅크리고 계셨던 분들은 농사 근육도 키워야 합니다. 일 근육. 네. 근력을 갑자기 사용하면 통증이 동반할 수 있어서 틈틈이 농사 근육을 긴장시켜 두셔야 하는데요. 농사 근육은 일반적으로 옷 입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패션 근육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네, 특히 이 전완근이라고 해서 호미질을 할 때 많이 쓰는 근육인데요. 그 손목 스냅을 많이 이용하나 보죠. 예, 이게 이제 그 손목 모양을 봤을 때 좀 갈라지는 근육 모양인데요. 그렇죠. 아령 같은 것을 손으로 아령 같은 것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받쳐드는 지 말고 네. 위에서 아래로 잡아 올리면 느껴지는 근육이 전완근입니다. 위쪽으로. 네. 홈이나 농기구 사용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능하면 무거운 것을 받쳐들지 말고 위에서 아래로 잡아 들어 올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 젊었을 때 제가 이제 농학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북이라든지 장구라든지 이런 걸 배웠는데 농악기를 다룰 때 쓰는 근육들이 모두 이렇게 농사에 쓰이는 근육이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아들이 택견을 배웠는데 택견 동작이 다 이렇게 농사 근육에 쓰는 근육이 많더라고요. 이크 에크 하면서 오금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 장면 그 동작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장구 칠 때 설장구 할 때 하체 근육도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농악도 우리 농부들한테 근력을 키우는 그런 중요한 운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야, 그렇게 또 연결이 되니까 신기하네요. 네. 새삼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진짜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또 어떤 거 해야 됩니까? 근육 단련 해야 되고. 네. 농기구들도 꺼내서 녹슨 것들은 깨끗하게 녹을 벗겨내고 준비해 둡니다. 혹여 농기구 사용하다 녹슨 농기구에 다치면 또 크게 다치거든요. 예. 그래서 녹을 잘 벗겨서 방청류 같은 기름칠을 좀 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농기구 자루에는 붉은 페인트를 칠해 두어서 밭에 두고 올 경우에 찾기 쉽게 해둬야 합니다. 가끔 밭에서 일하다 보면 호미를 캐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면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호미 캐면 괜찮은데 호미 캐다가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녹슨 기구에 다쳤을 때 좀 빨리 병원 가셔야 되는 거. 그렇죠. 파상풍이 우려되기 때문이죠.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해 농사는 또 날씨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그렇죠. 올해 날씨에 대한 장기 예보를 들여다보니까 봄이 일찍 오고 갑자기 더워진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과수나무나 관상수액 같은 경우는 전지 전정 작업을 서둘러 마쳐야 합니다. 2월 중에는 다 마쳐야 되죠.
1년생 혹은 2년생 어느 가지에 결실을 맺는지 수종에 따라 판단해서 모든 가지에 햇볕이 잘 들 수 있도록 전지전정 작업을 2월에는 마무리해 줘야 합니다. 갑자기 더워진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 꽃샘추위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아까 방송을 보니까 설날 과일값이 비쌌다는데 엄청 비쌌다고. 그죠? 예. 올해도 이런 꽃샘추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유제를 중심으로 잎이 나오기 전에 미리 뿌려주는 방제를 해서 월동한 깍지벌레라든지 응애, 배나무이와 같은 해충을 방제해야 합니다. 이 기계 유제는 파라핀유와 같은 게 섞여 있어서요. 네. 어린 꽃눈의 동해를 막는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텃밭 농사 계획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텃밭 농사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내가 심고 싶은 작물을 이렇게 백지에다가 밭을 그려놓고 배치하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밭 전체에다 상추만 심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자가 소비하기 위해서는 상추는 한 10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상추 잎이 많이 나올 때는 남한테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는 종류가 상추 종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저희 집은 항상 상추가 남아나요. 많아요. 네. 그래서 상추는 한 10포기, 고추도 10포기, 가지는 한 5포기, 토마토도 한 5포기 정도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자가 소비하기엔 충분합니다. 그래서 굳이 단일 작물로 이렇게 많이 심을 욕심 내지 말고 어떤 작물을 심을 건지를 이렇게 미리 백지에다가 밭을 그려놓고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가상 실험을 해보는 것이 한번 그려보는 거죠.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때 이제 내가 심고 싶은 작물, 토마토, 가지, 고추 이런 작물들을 그것만 심는 게 아니라 이웃하게 될 동반 작물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렇게 표시해 보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동반 작물들은 내가 키우고자 하는 작물에 오는 병해충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반 작물도 또 소비가 가능한 허브나 꽃작물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동반 작물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진딧물이 많이 오는 작물들, 진딧물은 보통 모든 채소 작물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진딧물이 많이 오는 작물 옆에는 메리골드를 심어줍니다. 메리골드는 또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밭을 예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뿌리로 오는 선충이라든지 이런 피해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병해충을 물리치는 고마운 꽃작물이고요. 또 꽃을 말려서 요즘은 차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맛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메리골드. 색깔도 예쁘고요. 그다음에 컬리플라워나 양배추, 무와 같은 열무라든지 이런 것에 오는 이제 배추 흰나방 애벌레를 막기 위해서는 인근에다가 샐러리나 고추를 심어주면 좋습니다. 샐러리나 고추. 샐러리는 또 당연히 이렇게 먹기 좋잖아요. 먹을 수 있고 또 병해충 예방도 되니까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의 이웃으로는 오이나 참외가 좋습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데요. 옥수수에 오는 명나방 애벌레를 막아주고요. 또 옥수수는 오이나 참외에 이렇게 그늘을 제공해서 오이나 참외가 이렇게 물가뭄을 겪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오이 근처에 열무를 심어주는 것도 오이에 오는 해충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지를 심은 경우에는 가지 심은 주변에 강낭콩을 심어주면 가지에 오는 해충을 막아줍니다. 야, 이것도 신기하네요. 보통 가지가 열매 열리면 표면에 갈색의 딱지가 생기는 게 무당벌레가 이렇게 갉아먹어서 그렇거든요. 이 무당벌레를 막아줍니다. 강낭콩을 싫어해요, 무당벌레가? 강낭콩의 향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감자에도 이런 무당벌레가 보통 오는데 이 무당벌레가 28점 무당벌레입니다. 점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는 이 무당벌레가 싫어하는 향을 강낭콩이 풍기기 때문에 깨끗하고 건강한 가지와 감자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아까 그 곤충들이 네. 냄새에 예민하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네요, 이게. 그렇죠. 무당벌레가 향을 싫어한다고. 또 파슬리라고 하는 요즘 많이
경양식집에 이렇게 네, 많이 뿌리는 거. 나오죠. 예, 네, 이런 초록색 파슬리. 뿌리는 거. 예, 파슬리라는 허브 작물들 같은 경우는 당근과 함께 심으면 당근파리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한련화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요. 이건 꽃을 요리로 먹을 수 있는 식용꽃이거든요. 약간 매콤합니다. 이런 한련화는 호박과 함께 심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토마토는 아스파라거스나 바질과 잘 궁합이 맞는 작물에 속합니다. 서로에게 오는 해충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죠. 이외에도 동반작물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고자 하는 주작물과 어울리는 동반작물이 무엇인지 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농진청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다양한 작물 궁합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네. 많아서 네. 네, 진짜 이거 홈페이지에서 한번 찬찬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 시간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죠. 뭐.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3107님, 고추 좋아하는데요. 작년에 장마 후에 청국병으로 죽었어요. 올해는 잘 키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또 연장을 하실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요. 고추 같은 연장. 자리에. 예. 고추는 연작피가 가장 심한 작물이라서 밭을 좀 옮겨보는 게 좋고요. 그럼 청국병은 이제 풋마른병이라 그래가지고 장마철이나 습기가 많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오는 이제 난균성이란 그 병해인데요. 네. 보통 이게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을 때 오는 병입니다. 탄저병하고 똑같아요. 또 환경은 병해가 좋아하는 환경은 똑같아서 물 빠짐을 잘 조절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장마철이나 이럴 때 물이 튕겨서 이렇게 병이 작물에게 튀어서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부직포라든지 이런 걸로 멀칭을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난균성이라든지 진균이라든지 이런 병해충들은 미리 이제 밭을 일굴 때 또는 이제 작물한테 틈틈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눠주는 미생물 제제, EM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틈틈이 좀 뿌려주면 미리 좀 백신을 맞는 효과처럼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좀 막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칼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포벽을 좀 단단하게 해서 이런 병해들이 직접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밭이 있는데 이제 작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딴 데로 옮기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제가 고추를 이제 또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청국병이 한번 났잖아요. 네. 한 해 전에. 그럼 이게 이 균사나 이런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게 오래 살아남아요? 네, 땅 속에서 살아 있어. 포자 형태로 있기 때문에 네. 뭐 뭘 먹지 않고도 포자 씨앗의 형태로 이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환경만 되면 다시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 좀 위험하네요. 같은 데서 계속 하는 거는. 네. 그러면 이제 그 EM이나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밭을 좀 개량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토양 안에 있는 미생물상을 좀 많이 풍부하게 해줘서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량작용이라고 해서 네. 유익한 미생물들이 많이 우점을 하게 되면 이런 나쁜 미생물들이 쫓겨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3107님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얘기 들어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양한 같은 노력들이 자리에. 필요합니다. 네네. 4685님 온나무를 심고 싶은데 꺾꽂이를 해도 되나요? 이 꺾꽂이가 가능한 유실수 품종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전국의 텃발러님들 텃밭 주변을 깨끗이 하면 어떨까요? 비료포대, 농약병, 쓰레기 등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합시다. 느낌표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4685님 멋진 발언. 네. 네. 온나무 꺾꽂이 해도 되고요. 꺾꽂이로 가능한 유실수 품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배나무나 뭐 밤나무 뭐 이런 것들도 심지어는 꺾꽂이로 하시는 분 봤고요. 가장 쉬운 게 아무래도 넝클 작물들 종입니다. 포도라든지 뭐 이런 다래나무라든지 이런 넝클성 있는 과실수들이 꺾꽂이가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잘 안 되는 종류들은
녹지 삽목이라 그래서 이파리가 난 상태에서 꽃꽂이해서 이렇게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비닐로 이렇게 덮어준다든지 하면 아주 활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아직 꽃꽂이는 하려면 이렇게 삽수라 그래요. 미리 이제 꽃꽂이할 재료들을 2월 달에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오르기 전에 미리 이렇게 확보해 두셔야 돼서 삽수들을 이렇게 1년생 정도 그 볼펜 굵기 정도의 왕성한 가지들을 미리 잘라두어서 신문지로 이렇게 둘둘 말고 해서 땅 속에다 묻어둡니다. 예. 묻어요? 예, 마르지 않도록. 아. 예,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묻어뒀다가 기온이 좀 올라간 상태 한 15도 정도, 10도, 15도 정도 올라갔을 때 물을 올리기 한참 좋은 그 시기에 이렇게 꽃꽂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3, 4월에 꽃꽂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꽃꽂이 하는 시기와 삽수를 이렇게 얻어야 되는 시기가 좀 달라서 미리 이렇게 신문지로 싸서 묻어두는 작업들을 전지전정하는 작업이 한참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전지전정할 때 미리 이렇게 얻어다가 땅속에 묻어뒀다가 이렇게 3, 4월에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텃밭 주변에 청소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죠? 그래요. 네. 이거 보통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활 쓰레기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생활 쓰레기들은 가정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비료포대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그 농협 매장이 있습니다. 경제사업장이라고 해서 그런 데서 주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농협에다가 전화를 해서 어디에다가 갖다 주면 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시면 텃밭 주변이 좀 깨끗하게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네. 네. 자, 2616님. 토종파 꽃을 본 후에 씨방을 채취, 재파종해도 변형되지 않는 원래대로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네, 토종파 씨앗을 받으셨나 봐요. 네. 토종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교잡이 잘 됩니다. 주변에 이제 외대파가 있으면 교잡돼요. 예, 교잡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좀 씨방을 채취해서 까만 씨앗이 잘 나왔다면 한번 좀 파종을 해보시고요. 원래 심었던 것과 좀 달라졌는지 같은지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잠깐 실험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관장님 지금? 저도 항상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주변 밭들에서 외대파를 많이 심으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형질이 맞는지 키도 재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뿌리를 뽑아서 뿌리의 색깔들도 좀 보고 이렇게 합니다. 어때요? 그러면 변형이 잘 안 되나요?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섞이는 애들은 이렇게 탈락시키고, 네, 그건 먹어버리고 이제 원래 형질하고 비슷한 것만 계속 유지해서 거기서 씨앗을 받고 있습니다. 5774님, 겨울에 텃밭에 자란 마른 풀들이 많은데요. 이 봄농사 대비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초보 농꾼입니다. 네, 잘 걷어서 퇴비로 만드셔야 됩니다. 마른 풀을요? 네, 마른 풀도 이렇게 한 군데 쌓아놓으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거운 가정에서 가져온 이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뭐 커피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눌러주면 수분도 유지되고 이게 또 부숙이 됩니다. 그래서 퇴비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이제 소각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위험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퇴비화하는 작업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네. 1122님, 유통기한 지난 밀가루, 미숫가루 같은 가루들 거름으로 쓰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 좋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퇴비화 시켜서 사용하실. 예. 밀가루나 미숫가루나 이런 것 식물들이 못 먹거든요. 그래요? 밀가루. 당연히. 예, 그래서 부숙을 시켜야 되는데 또 미세한 밀가루나 미숫가루 같은 경우는 또 이 물을 잘 흡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마른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섞어서 이렇게 부숙을 시키게 되면
물을 잘 흡수하고 이렇게 퇴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잊지 않고 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상으로 복귀하는 오늘 낮 기온 서울 14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폐경지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